여러분, 오늘은 제가 세계 돌아가는 일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정치가도 아니고요,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그저 성경의 예언을 푸는 사람일 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떤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뭐 좌파다, 뭐 손목사는 우파다, 뭐 진보다, 뭐 보수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언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서적인 예언 해석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고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예언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성경의 양대 산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과 예언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우리는 예언을 바로 알아야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폐의 환란에서 준비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환란 전에 다 휴거될 거니까 뭐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의인들이 뭘 당한다고요?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이 시간에는 최근 있는 이제 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큰 흐름을 좀 살펴보고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당도했는지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계 최고의 미녀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7번 우승한 나라죠. 여러분, 이 미스 유니버스는 이 한국의 미스 코리아 진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국의 대표 미녀들이 출전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거기에서 7번 우승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이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요. 2013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지난 5년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출전이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이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였던 지상낙원이라 불렸던 베네수엘라.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면요, 전혀 이 현실감이 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데, 정말 어떤 소설에나 보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어쩌나요? 그게 곧 우리의 미래, 그것도 매우 가까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이 최저 월급이 39만 볼리바르인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넘게 기다려서 겨우 살 수 있는 이 두루마리 휴지 4개가 17만 볼리바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6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휴지 8개를 사면 월급의 86%를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치즈 1kg을 사려면 한 달 월급을 다 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월급으로 300만 볼리바르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돈으로는 통조림 한 캔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 이 종이컵 5개 분량의 그 정도의 쌀을 사려면요, 이 지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500볼리바르를 440장 들고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돈으로 2,000원이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살 수라도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요. 대부분의 이 슈퍼마켓 마트 선반들이 다 텅 비어 있어서 뭐 설탕이니 커피니 면이니 뭐 여러 가지 식료품들과 생필품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먹일 우유도 부족하고, 쌀을 겨우 구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요? 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원유 부국이라 불렸던 베네수엘라의 이 처참한 경제 실상입니다. 지상 천국이라고 불렸던 그 베네수엘라가 순식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제 파탄으로 이 베네수엘라 국민이 이제 엑소더스 대탈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60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국가는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이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4,300% 지난해예요. 그리고 올해 곧 100만 %에 달할 것이라는 이 IMF 국제통화기금의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뭐가요? 여러분 물가 상승이 100만 %라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물가 폭등입니다. 그래서 이 IMF가 이런 예측을 내놓으면서 이 베네수엘라의 지금 물가 위기를 이 1923년 그때 독일의 이 공황이 있었죠. 그리고 2000년대 이 짐바브웨 상황과 이제 그렇게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후였던 그 당시 독일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래서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어떻게 했어요? 술에다가 돈 뭉치를 실어 날라야 했죠. 지금 베네수엘라도요. 이 현금을 한 상자를 이렇게 쌓아서 들고 가야지 고작 두부 한 모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IMF는 지금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계속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죠. 근데 이렇게 계속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이제 종이 조각보다 못한 신세가 될 거다 계속 경고했어요. 실제로 이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종이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닌 공예품으로서 더 높은 가치를 지금 인정받고 있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베네수엘라는 지금 1년에 10배 이상 물건값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물건값이 오르게 되면 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베네수엘라의 지폐 1볼리바르의 가치가 한국 돈으로는 10원도 아닌 0.04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돈은 1년에 10배 넘게 가치가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이 지폐만큼 쌓아놓고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 베네수엘라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지폐를 접어가지고 그것을 목걸이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예품을 만들어가지고 팝니다. 뭘로 만들어요? 돈으로 만들어진 공예품입니다. 이 미국의 1달러 정도 돈이면 버스를 100번 정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해도요. 돈은 쓸모가 없어요. 소매치기가 없어졌어요. 이 돈이 휴지 조각 수준이기 때문에 돈을 훔쳐가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너무 가치가 없죠. 또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 돈 보따리를 막 양 가방에 가서 이렇게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이 지폐를 안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노동자들의 이 한 달 봉급은 이제 계란 2판, 쇠고기 1g이 이제 그 한 달 봉급으로 살 수 있는 게 전부라고 하는데 지금 이 초인플레이션의 결과로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뜻하지 않게 현금 없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폐를 찍어내려면 외국에 위탁해야 되는데 외화가 부족해서 지폐를 발행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작은 가게들도 이제 전용 단말기를 이렇게 이제 갖추고 나서 이 어떤 직불카드나 스마트폰 그렇게 이제 그런 걸로 물건값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세계에 도입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야 모든 개인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빅브라더의 이 무서운 시대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 자, 여러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금 사실상 파탄이 나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는 지금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유가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왜 유가 하락이 생겼을까요?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발생시킨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포퓰리즘 정책이 뭔가 이 지금 그 현재 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쏟아붓는 그런 선심성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퍼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쌀떡이 비게 되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제 석유 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미에서 정말 가장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석유 산업에서 발생되는 그런 이익들을 무상복지로 이제 지급해달라 계속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그때부터 이제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석유 산업으로 발생하는 그 이익들을 전부 무상복지로 지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석유 산업으로 발생하는 그 이익을 다른 경제 성장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국민의 요구대로 무상 복지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요, 지상 낙원에서 살았어요. 일을 하지 않고도 중상층의 삶을 즐긴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의 이 남미 부국 지상 낙원을 실현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 베네수엘라의 상류층들은 그들에게 너무 높은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이제 이민을 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국민들은 계속 더 많은 무상 복지를 요구했지만 더 이상 확대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상류층들이 이미 다 해외로 빠져나가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베네수엘라가 이 국가의 이제 무상 복지에 의존해서 그렇게 생활하던 것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게 당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 그렇게 요구했고요. 그래서 차베스는 또 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당연히 뭐가 인상돼요? 인건비가 상승하죠. 또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제품 생산의 단가가 또 상승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이 참 잘 나갈 때 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이 당장 노래하고 춤추고 놀 수 있게 다 퍼주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알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적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다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제는 인건비 상승이 곧 뭘로 이어져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아무리 인상해봐야 나아지는 게 더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지출과 소비가 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1%로 지금 초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0.7%로 세계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올해 한국 자영업이 이제 자영업하는 이 700만 중에서 약 100만이 이 자영업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폐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실업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 이제 뻔한 상황이죠. 안타깝지만 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지금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여러분이 우고 차베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마두로 대통령, 남미의 좌파 벨트를 이끈 이 차베스 전 대통령의 이제 후계자로서 정권을 이어받고 그러면서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책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높을 때는 원유 판매로 번 돈을 무상교육과 의료 이런 아주 복지에 선심성 정책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복지가 좋아지고 여러분 혜택이 늘어나고 그런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유럽의 경제 상태도 이와 비슷해요. 이 정말 지상낙원이었던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거의 5년 전부터 무정부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약탈, 강도, 극심한 기아. 여러분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 전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11kg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기아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 주요 도심에서 치안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해외 항공사들도 이 베네수엘라 노선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 동물원의 동물들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 그런 아비규환의 현장이 됐습니다. 시장 기능이 마비됐죠. 100만 %를 육박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저기 뭐 내전 중인 그 시리아라든지 뭐 예멘이라든지 뭐 아프리카나 어느 뭐 그런 지역이 아니라 어떤 나라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국민 1인당 총 생산 GDP가 12,00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였고 현재 상황입니다. 단위 면적당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였던 정말 자원부국 이 베네수엘라는 전쟁도 없이 시리아 내전보다도 훨씬 참혹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출국이 누구였냐면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뭐가 나왔어요? 셰일가스, 셰일오일. 그 셰일가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고 그래서 석유 수입량을 줄여버리니까 그러면서 유가를 조정해버리니까 유가가 어떻게 돼요? 폭락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베네수엘라 이전 차베스 정권 때부터 오로지 뭐에 의존했어요? 석유 자원 하나에 의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수출길이 막혀버리니까 베네수엘라가 그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베네수엘라 수출의 96%가 뭐예요? 전부 석유였거든요. 그 정도로 석유 자원 하나에 모든 경제가 지탱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유가가 폭락해버리니까 그냥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두로 정권이 이제 차베스 정권 시기에 만들어진 그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갔죠. 그러면서 재정 부족을 타개한다면서 화폐량을 계속 크게 늘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기축통화도 아닌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타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국 화폐량을 막 찍어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아지고 부자가 됩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2014년에는 62%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는 275%, 그리고 2016년에는 700%, 2017년에는 13,800%를 넘겼고 올해 아까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100만 %. 여러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석유조차 이제 그 석유를 시추할 기계를 유지하고 보수할 수가 없어서 석유를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원이 있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우울한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이 지경까지 된 이유는 죄송하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미국이에요. 성경이 지금 미국을 뭐 같은 존재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용 같은 존재, 용처럼 말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 뿐인가? 사실 이 트럼프의 이 강펀치에 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터키, 이란, 그리고 러시아까지 지금 줄줄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을 튼 터키도요,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미국과의 갈등이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터키 화폐 이 리라화 가치가 지금
30%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따라가요. 지금 이제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리라화는 이 달러당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폭락해 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터키 경제가 취약해진 것은 달러 빚이 급증해 버렸거든요. 자, 왜 급증했는가?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금 미국이 이제 처음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것을 이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뭐 했어요? 미국이 QE, 이 양적 완화, 이걸로 뭘 했죠? 끊임없이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이 달러가 이렇게 계속 찍어내가지고요. 달러가 그 넘쳐나니까 이 넘쳐나던 시기에 달러를 싼 값에 이렇게 쉽게 차입했어요. 그랬는데 미국이 돈줄을 죄니까 달러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게 된 겁니다. 이 터키의 대외 부채는 4,667억 달러. 그러니까 이 터키 기업들은 지금 어때요? 이 자기들이 이제 차입했던 차입금 만기 도래와 그리고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해마다 2천억 달러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뭐 그 자국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해외 은행들에서 이제 또 이 빚을 내야 되는데 해외 은행들이 터키보다는 누구랑 더 거래를 많이 해요? 미국과 더 거래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을 느낀 해외 은행들이 터키한테 차환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지금 창구를 하나 막았는데 2개, 3개 막고 다 막아버리면 터키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즉각 외환 위기 상태로 돌입할 판국입니다. 한국도 그런 적이 있었죠. IMF. 자, 이 지금 터키 중앙은행이 이 외환 보유를 하고 있는 게 한 78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780억인데 갚아야 할 이자와 차입금이 2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이 은행들로부터 딱 돈줄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경제는 그 즉시 마비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에르도안 이 터키 대통령이 정말 미국의 말을 좀 이제 들어서 이것들을 좀 타개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앤드류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요청했죠. 그랬는데 터키가 그걸 거부했네요. 그러면서 터키와 이 트럼프 이제 이 미국의 관계가 계속 꼬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됐어요? 기독교 우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81%의 투표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는 뭐 해야 돼요? 보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 브런슨 목사를 석방하라고 지금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트럼프가 내세우는 신아메리카 질서, 그게 뭐였어요? 어떻게 신아메리카를 만든다고요?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이 미국을 회복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종교를 정치에 개입시키고 있거든요. 로마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했을 때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됐죠? 교회가 극도의 타락은 물론이고 핍박을 받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무서운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로마 캐톨릭이 되어가지고 종교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의 자존심 싸움에서 지금 지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보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석방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 터키의 이제 그 법무장관과 그리고 내무장관의 그 미국 내 자산을 다 동결해 버렸고, 그리고 터키산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도 어때요?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서로 맞대응을 하고 지금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관세 전쟁으로 나가면 결국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미국이 이깁니다.
다른 나라가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 독일, 뭐 유럽연합이든 시스템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달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지금 이건 그냥 단순한 팩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터키와 이 미국은 서로 우방이었고요. 또 이 그 나토 북다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끼리 이제 서로 가깝게 지내던 이 관계가 이 지금 무역 전쟁, 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이 트럼프가 이 기독교 우파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주기 위해서 앤드류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터키가 이제 거부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리아 내전이 원인이 된 건데요. 여러분, 이 미국은 이 시리아의 쿠르드 반군을 지원했죠. 그런데 이 브런슨 목사가 사실 왜 구금됐냐면 그 쿠르드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 이제 터키가 그를 이제 장기 구금해가지고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터키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쿠르드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터키는 자국 내 이 쿠르드족 이 세력이 이제 점점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정부군을 시리아의 정부군을 돕고 있거든요. 또 터키는 그 나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대신에 어디에서 미사일을 사왔어요? 러시아의 그 방공 미사일 S-400을 이제 도입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터키는 여러분 과거에 중동을 지키던 미국의 공군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아까 뭐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미국에서 시추된 바로 이 셰일 오일이 모든 판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셰일 오일로 미국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그런 산유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을 지킬 필요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터키는 이제 관심 밖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뉴욕타임즈에 보면 터키는 다른 주요 신흥국보다 외화 부채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투자자들은 터키 채권의 25%, 터키 상장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터키의 경제는 미국이 완전히 쥐고 있다.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 터키, 그리고 터키에 이어서 이제 이란. 여러분, 이란은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를 재개하니까 지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이란의 그 리아라 가치가 지금 미국이 핵 협정을 탈퇴한 5월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70%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란도 지금 만신창입니다. 지금 이란 지금 국가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계속 데모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국은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란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식료품 가격은 지금 5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원유 수출까지 지금 막힐 처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란과 무역을 하면요, 무역하는 나라도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습니다. 이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랑 무역하면 경제 제재를 받아요. 이란이랑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당연히 모든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미국과 무역을 하겠죠. 자, 이란과 무역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재를 당하게 되니까. 자기들도 이란 꼴 나니까.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의 경제 제재를 앞두고 국영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국민이 단결에 맞서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면서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의 국익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진 민심을 달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럽도, 중국도, 러시아도 지금 제 코가 석자거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 앞에서 지금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나 터키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뭘 도와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국의 중동 정책이 이렇게 강경해진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이란 핵 협정을 탈퇴하고 또 터키와 갈등을 빚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이게 이 예전에 보여줬던 그 중동 정책과 관련해서 완전히 지금 달라진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 움직임을 보이는 그 배경 중에 바로 큰 이유가 바로 셰일 혁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땅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자 베네수엘라, 터키, 이란에 이어서 이 푸틴의 러시아도 지금 트럼프의 공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루블화는 지금 15%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금융 제재 등 더 강력한 추가 제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행 운영 및 화폐 사용 금지와 같은 조치가 뒤따르면 경제 전쟁으로 선포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지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어요? 미국이 쥐고 있어요. 자, 베네수엘라, 터키, 이란, 러시아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굴복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유럽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계속 경제적으로 이제 이 무역 전쟁을 하다 버티고 있던 그 EU 집행위원장이 얼마 전에 백악관을 찾아가가지고 미국산 콩과 액화 천연가스를 이제 우리가 대거 수입하겠다, 그것을 확대하겠다 하면서 유럽연합도 꼬리를 내렸습니다. 베네수엘라, 터키, 이란, 러시아, 유럽연합에 이어서 여러분 중국과의 무역전쟁 잘 아시죠? 트럼프가 그 전쟁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가, 환율, 경제 성장률 이 모든 면에서 지금 미국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곡소리가 들립니다. 이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무역전쟁 이후에 이 중국의 지수는 15.31%나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각 산업을 대표하는 지수는 10.25%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외환관리국은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283억 달러 적자를 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8년 이후에 20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하고 무역전쟁 벌이고 나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미국은 지금 어때요?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014년 이후에 최고치인 지금 4.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예상한 것보다 관세가 훨씬 잘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은 지난 4개월 동안 27%나 떨어졌지만 우리 시장은 그 언제보다도 강하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 전쟁의 불씨를 끄려고 우리가 미국산 천연가스를 더 사주겠다, 대두를 더 많이 사주겠다 그렇게 제의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퇴짜를 맞았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제 언론들이 이 인터뷰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거래가 아니라 중국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패배를 빨리 인정하자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단순히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계 패권을 둔 그 트럼프와 시진핑의 기싸움인데요. 중국의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민낯을 드러내주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뻥뻥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결국 미국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전 세계 이번 무역 전쟁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쥐락펴락하는데 왜 아무도 꿈쩍하지 못하고 그냥 다 당하고만 있을까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미국의 슈퍼파워의 원천은 뭐였습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군사력과 뭐였어요? 달러였죠. 그러니까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트럼프의 힘이 먹히는 건 그 강력한 달러 패권 덕분이었거든요. 이 미 달러는 세계 에너지 거래의 결제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고 그런 중앙은행들의 이 준비금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지난 10년간 QE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가 전 세계 더 많이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는 이 의존도가, 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셰일 오일까지 갖췄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에너지를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수급 압박에서 벗어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세계 각국의 안전보장과 함께 달러를 공급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논리를 폈어요? 미국과 세계 이익이 함께 커진다. 그런 논리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달러라든지 이제 미국의 이 위치가 그렇게 세워졌었는데, 그랬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다릅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신 대가를 받겠다. 그러면서 나토를 지금 공격하고요.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 무역 적자를 이유로 나프타, 북미 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의 이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다 갈아치운다. 그냥 내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익을 위해서 기존의 규칙과 질서를 지금 송두리째 다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그래도 지금 군사력과 달러 이 기축통화 때문에 이 호랑이 같이 지금 이 그런 존재였는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더해졌어요? 셰일 오일까지 발생하므로 이 호랑이에다가 날개를 달아줘서 말 그대로 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완전히 다 뒤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의 산유량은 하루에 1,100만 배럴로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러시아를 넘어서 세계 1위 산유국이 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독립이 가능해지면 이제 이익이 없는 무역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셰일 혁명은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나라들을 마음대로 제재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관세 정책과 또 경제 제재를 통해서 세계에 지금 용처럼 포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선언하면서 자유무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무역의 이제 이 중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다가 있어야 되고 이제 필수 조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여러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바다는 이제 그런 비용이 덜 발생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통제가 훨씬 쉽고 또 바다를 통한 교역은 육지보다도 운송비가 훨씬 적게 들고, 그래서 이제 바다를 통한 그 경로를 무역 항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무역 항로를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해군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돈을 어디서 법니까? 바로 달러죠. 달러를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버는가? 달러가 뭐라고요? 세계의 기축통화. 그러니까 결제하는 통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가 석유나 식량이나 석탄 이런 이제 원자재를 싣고 다니는데, 자, 그 원자재를 결제하려면 미국의 달러로 결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석유와 식량을 이 달러로 결제할까? 여러분, 사실 영국이 미국보다 앞서서 영국의 그 파운드가 세계 기축 통화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국의 파운드는 뭘 결제했을까요? 바로 그 면직물, 방직물 이런 걸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불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굳이 새 옷 안 사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불황에도
달러를 써야 할 원자재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불황에도 석유와 식량은 쓰고 먹어야 하는 그런 필수재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는 원자재를 사고 파는데 필수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사오더라도요, 항상 거기에 달러가 낍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이런 모든 무역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달러를 발행한 미국에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앉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만 미국의 GDP에서 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다른 나라 기업을 지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달러는 어느 나라만 찍을 수 있어요? 미국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찍을 수 있어요? 무한히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를 찍어서 뭘 하는가?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의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이 돈을 벌어서 배당을 주면 그게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달러를 찍어가지고 그 기업을 산, 그 주식을 산 미국에게 배당을 줘야 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국에 삼성전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미국한테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외국인,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주주들에게 다 줘야 합니다. 그러니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뿐만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또 필요한 게 바로 달러인데, FRB에서는 이 FED 또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쇄기 돌려서 찍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인력과 기술 그리고 원자재를 들여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면 미국은 인쇄기 돌려서 찍어낸 종이 돈만 현대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의 힘은 군사력, 그리고 무역 항로, 바다를 지배하고 달러, 세 가지였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셰일가스까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지금 뭐까지 손에 넣었어요? 에너지까지 손에 넣은 겁니다. 지금 에너지 독립국이 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그냥 패버리는 겁니다. 국제 깡패가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아무리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는 중동 국가들이 동맹해서 이렇게 힘을 모은다 해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 외의 강국이 현재로서는 지구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그렇게 본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군사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강인데 앞으로 이 2배에서 한 5배까지 계속 그렇게 키워낼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내각이 대부분 군 장성 출신들입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미국의 행보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것처럼 전 세계의 경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붕괴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강요된 후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큰 핍박과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것과 같은 이 비슷한 사건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근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서 이제 두라 평지에 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경배죠. 이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도록 정치적인 법령이 세워지고 그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의 두라 평지에 세워졌을 때,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면서 왕의 요구를 거절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마지막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을 무서운 어떤 독재자나 무슨 히틀러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의 힘을 통해서 기독교가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배도한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의 증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섰던 것처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타락한 교회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마지막 외침을 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소수의 남은 무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순교자가 생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을 것이지만 그 결과는 영광스러울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경제 위기를 걱정하고 사회 혼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높이 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했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요동하고 온 세계가 하나의 질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곧 오심을 세상에 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을 백성들을 일으킬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두려움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